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테마 특강입니다. 테마 특강이라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의 테마를 선정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강의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핵심 이론 정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표 문제 판례까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양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테마는 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정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물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잘 맞히는 부분이기에 뺐고요. 첫 번째 테마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해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려면 일단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에요. 여기에 또는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공박이란 말은 뭐냐 하면 원래는 급박한 공공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되는 거죠? 공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경험인데 경험 부족을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험 부족이냐면 일반 거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와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무경험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냐면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한다. 따라서 법률 행위 시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또 객관적 가치만을 고려를 합니다. 따라서 주관적 가치는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두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공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지만 경설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이게 되는데 적용 범위입니다. 자,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돼요. 다시 말하면 계약도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증여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효과는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되지 않죠? 보호되지 않고요.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 없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추인할 수 없는 것처럼 불공정한 법률에 추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고요. 피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 사례 한번 볼까요? 공박 상태에 빠진 갑이 상태를 이용하여 을은 1억 원의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여 갑에게 이전 등기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주관적으로 궁박한 상태고 을이 궁박 상태를 이용했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왜요? 1억 원 토지를 3억에 매도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3억을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년 후 가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X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 토지 가격은 3억이다죠. 자, 1번 사례 논점입니다. 갑과 을요. 을의 토지 여자는 쓸 필요 없는데 X토지 매매계약 효력은 무효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거죠. 2번 만약 을이 다시 3억으로 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에 그 추인의 효력은 무효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의 무효는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1번에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자, 이거는 현재 토지 가격이 3억이라 하더라도 변함없이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매매 계약할 당시에 3억짜리 토지를 1억에 구입했다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해서 현재 토지 가격이 3억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1번 무효고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만약 갑과 을이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을 1억으로 한 매매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한 경우에 그 효력은 유효다. 왜냐하면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뭐가 돼요?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죠? 따라서 1번 무효고 2번 추인할 수 없고 3번 전환은 인정된다죠. 자, 중요 판례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경솔 또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을 해서 폭리해야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 판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춰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궁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정, 급박한 공공을 말하는데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가 있고요. 또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체험 부족, 다시 말하면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이용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에서 이루어지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만을 기준한다. 뭐는 고려하지 않죠?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 문제 풀어보죠.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A.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따진다는 얘기니까 A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B번 주관적으로 거래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여 하며 그 밖에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X죠. 요 그 밖에는 더하기죠.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B번 지문은 뭐가 되죠? X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거죠. 10번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무경험이라 함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X다. 왜냐하면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니까요. 자, C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D번 대리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무경험은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효과를 받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4조 불구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되지 않고 증여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으니까 2번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BC에서 이 문제 답은 5번이죠.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림을 제가 좀 그렸는데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볼게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됐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 표시가 불일치돼서 뭔 소리인지 모를 때 그때 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인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것이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우리가 법률의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계집을 팔고 싶지만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냐 계집이냐를 확정하는 것이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이 되고요. 만약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사례의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이 사람이 팔겠다고 한 것은 결국 뭐가 돼요? 표시된 대로 집이 되는 거고요. 이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냐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자연적 해석이 예외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 문제 지문에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라는 지문이 나왔을 때 표시 행위에 따라서 효과 의사 결정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효과 결정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은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내심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뭘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원칙적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고요. 만약에 상대방인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가 되죠? 계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험들을 좀 생각해 볼 것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의 결과 내심의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다면 요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인 거죠. 따라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없죠? 착오 문제가 문제될 수 없다. 착오는 규범적 해석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풀 수가 있어요. 사례 2입니다. 갑은 1997년 5월경 친구 을에게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1998년 5월 말까지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후 에 공경에 빠진 을은 1998년 9월째 이르러 갑을 찾아와 아무리 애를 써도 4천만 원 밖에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없었던 일로 해준다면 4천만 원은 꼭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런 사업체 사정을 잘 아는 갑은 일단 4천만 원이라도 받아두고 나머지는 추후에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생각에 허락하여 주고 4천만 원을 돌려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의사는 일단 4천만 원 받아주고 나중에
1,000만 원을 받겠다. 의사는 1,0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면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자라고 했다는 말은 표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의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면제한 거다. 다만 상대방이 속마음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때는 뭐죠? 1,000만 원을 면제한 것이 아니다. 원칙이 규범적 해석, 예외가 자연적 해석인 거죠. 따라서 사례 논점. 갑의 허락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1,000만 원을 뭐 한 거죠? 면제한 거다. 따라서 나중에 을에게 돈이 생기더라도 1,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받을 수가 없음이 원칙이고요. 만약 을이 갑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면제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1. 갑의 허락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1,000만 원 면제한 거다. 이 만약 을이 갑의 내심의 의사를 안 경우 자연적 해석이니까 갑의 허락의 의미는 속마음대로 뭐죠? 면제한 것이 아니다. 원칙이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인 거죠. 자,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거죠. 자, 읽어보면 의사 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면 법률의 해석을 하고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의사표시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유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다. 왜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하여 주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인 거죠. 자, 이번 판례는 오표시 무효 원칙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 간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한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했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의 의사는 뭔가요? 갑토지인 거죠.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을토지라고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하면 원칙에 따라서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냐 자연적 해석을 결정하게 되는데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란 말이 나오죠. 쌍방 당사자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대요.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얘기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자연적 해석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을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말소하고 새롭게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 이 판례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 거죠.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의사인 거죠. 잘못하여 채권세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하였어요. 이에 대해 을이 승낙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사람들의 의사는 뭔가요? 이 사람의 의사는 98만 원이고, 근데 말로는 제곱미터당 뭐라고 했습니까? 89만 원인 거죠.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면 89만 원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98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물론 뭐가 원칙입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뭐 두 가지 질문을 지을 수가 있는데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죠? 왜요?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요.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대요. 그럼 만약에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제곱미터당 89만 원을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을 해야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바뀌어요. 계속 보시면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을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잖아요. 자, 일단 이제 이 문제는 뭐로 바뀝니까? 이중 매매로 바뀐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등기까지 한 제2매수인인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중 매매가 사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이중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갑을 배임죄로 처벌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이에요. 그럼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죠?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겠죠. 따라서 병으로부터 선의 정의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의사표시가 난 테마를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